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축구장 200개가 넘는 면적의 나무가 또 불에 탔습니다. 대형 산불이요. 올해만 몇 번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요. 이럴 때 필요한 거는요. 시원하게 비가 좀 내리는 건데 지금 보면 비는 찔끔 오고 바람만 강하게 불고 있어서 더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성장이 꺾인 IT 공룡, 채용 다이어트다. 채용 다이어트, 그렇다면 뭔가 줄인다는 뜻인데요. 좀 더 보죠. 작년에 1,100명을 뽑은 네이버 IT 기업이죠. 올해는요 600명가량 정도의 채용 계획만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절반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게임 업계도 비대면 특수가 사라지면서 개발자, 그러니까 IT 개발자 얼마 전까지 몸값이 치솟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개발자 모시기에 주춤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채용에 줄어드는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한겨레 확인해 보겠습니다. 39조 원 손실보상 추경. 어제 한밤입니다. 본회의 전격 처리. 굉장히 뭔가 급하게 서둘러서 처리가 됐다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여야가 선거 직전 진통 끝에 합의를 했다. 이 기사는 요걸 강조하고 있죠. 선거 직전이다. 지방선거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371만 명에게 손실 규모에 따라서 600만 원 그리고 최대 1,000만 원까지 일단 지급을 하는데요.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지급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정부안보다는요. 추경 규모가 2조 8천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추경 관련해서 뭔가 충분하게 합의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받는데 그중 하나가요. 소급 적용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단 통과를 시킨 겁니다. 이건 나중에 논의하자는 거예요. 뭔가 서둘렀다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시죠. 자, 기사가 일면 톱으로 있는데요. K무비의 두 남자 칸을 지배하다. 그렇습니다. 칸 영화제 굉장히 권위가 있는 영화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송강호 한국 배우 첫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입니다. 그동안 무슨 작품상, 감독상 뭐 이런 거는 많았는데 주연상은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특히 남성의 경우는요. 그런데 남우주연상이고요. 그리고 옆에 사진 있죠? 박찬욱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칸의 두 남자 뭐 이런 표시가 좀 있고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등 K 콘텐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받고 유행을 했죠. 세계 대중문화 주류로 떠올랐다. 이런 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융식 대주교 추기경 임명입니다. 한국 천주교 사상 네 번째입니다. 추기경은요, 굉장히 이 천주교계에서 굉장한 권위와 어떤 위상을 갖는 자리죠. 교황 6호시 콘클라베 선출권 행사. 그러니까 새로운 교황을 뽑는데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고요. 마지막 자리에는 천하람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셈법 복잡하다. 뭔가 계산을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까다롭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아마도 지방선거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이 되네요. 기사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000 후보입니다. 이런 전화 요즘 참 많이 받으시죠? 뭐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아예 이상한 번호 또 안 받으시는 분도 많거든요. 이런 전화가 많다는 건데. 그런데요. 응급실, 소방서 등 선거운동 전화로 골치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휴대전화, 핸드폰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유선전화, 사무실에 있는 전화로도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럼 사무실 전화는 사실 일을 하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유선전화 수신 차단 규정이 없어서 공직선거법 개정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 하나 더 있거든요. 마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군요. 서울에 사는데 강원 후보자 전화, 문자는 왜 오는 겁니까 도대체? 이겁니다. 그렇죠. 서울 사시는 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은 다른 지역에서 전화가 와요. 관계가 없는데. 하루 20건씩 무차별 지지 호소에 큰 불편이다. 정당마다 구축된 유권자 DB를 활용하는 것 같은데요. 일부에서는 브로커를 통해 연락처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 뭐 기사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불법 개인 정보 때는 처벌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전화람 변호사. 일단 무선 전화건 유선 전화건 다 온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나요? 유선과 무선 각각 나누면 이게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 저도 굉장히 귀찮습니다. 저도 뭐 예. 하루에 수십 건씩 문자도 많이 오고 전화도 굉장히 오는데요. 오늘 때는 막 회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와요. 네, 그리고 뭐 받자마자 굉장히 큰 목소리로 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임의로 전화번호를 추출해서 전화를 거는 방식을 유선과 무선 모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유선 같은 경우에는 이걸 RDD라고 하는데 예. 이제 임의의 전화번호를 추출해서 전화를 거는 것을 막는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임이라는 거는 이른바 이제 기계가 컴퓨터가 전화번호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난수로 그러니까 임의의 번호를 추출해가지고 그러면 안 걸리는 전화도 있고 걸리는 전화도 있고 막 이러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이 뭐 어딘지도 사실 정확하게 단정하기 어렵고 근데 이제 이렇게 임의의 번호로 계속해서 ARS 전화를 거는 것을 현재로서는 막는 규제가 전혀 없는 상황. 유선의 경우는. 유선의 경우에. 그러니까 반대로 무선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통신사에서 안심번호를 사다가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나 이제 무선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 측에다가 내 번호는 안심번호로 제공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따로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두면 이런 식의 뭐 경선 전화라든지 뭐 정당의 홍보 전화라든지 이런 걸 차단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사전에 요청을 한 소비자에 대해서만 이런 절차를 뭐 제공하고 있는 일일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이번 선거에 어차피 뭐 늦었다고 치고요. 다음 선거도 나오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는 좀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이거 하루 종일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힘들다는 분도 참 많아요, 요즘에요. 자, 일단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런 현상이 한 가지가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사전투표를 좀 다루고 있어요. 사전투표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진행이 됐죠. 투표율 집계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0.62%. 자, 그러면은 일단 20.6이면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일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게 그 전에 지방선거 그리고 최근 직전에 있었던 대선 일단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되잖아요. 그 전에 지방선거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투표율 기사가 지방선거 사상 최고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전에 3월에 있었던 대선에 비하면 많이 또 낮아요. 자, 그렇다면 체감은 뭘로 할까요? 아마도 가장 가까운 선거와 비교하면서 체감을 하겠죠. 그래서 여야가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여야 예상을 밑돌았다. 그러면서 셈법이 복잡해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부터 분석을 하겠죠. 좀 더 보죠.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재명 결집 효과가 낮은 거다.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해석했어요. 민주당은요.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나왔다. 상대적으로 우리 지지층이 많이 났다. 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표를 좀 보실까요? 이게 시도별로 투표율을 별도로 집계한 겁니다. 전국 평균은 20.62, 20%를 조금 넘겼어요.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전남, 여기 보세요. 31%. 대선 때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죠? 상대적으로요. 반면에요, 여기 보실까요? 대구. 전남에 비하면 반토막이네요. 투표율이요.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최대 적점지로 꼽히는 경기도. 여기 있습니다. 19.6. 여기 19.06. 평균에 못 미칩니다.
뭐 이 정도의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좀 차이가 좀 꽤 나네요, 지금 상황은.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최영철 편집위원. 네.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 20.6입니다. 이거 예상보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최영철 편집위원은 어떻게 예상을 하셨어요? 저는 뭐 별로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그거보다 높으니까 뭐 저는 낮습니까? 비슷하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정치 진영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투표 성향을 보면 투표율이 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가 사실 지방선거가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원래 가장 낮거든요. 예. 투표율이. 그런데 이번에 저렇게 한 20% 정도 사전 투표율이 나온 것은 그만큼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이례적인 선거이기 때문에 대선 연장전이라는 시각이 있어서 아마 투표율이 굉장히 좀 높을 것이다. 그리고 진영 간의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꽤 높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난번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보다 극소폭 올라가는 데만 그쳤거든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 사실상 비슷하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이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여론조사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여론조사가 보면 지금 여당에 조금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표 성향이 어떻게 보면 강자에 편승하는 투표 성향이 심합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 아, 여론조사 이렇게 기우는구나. 아, 이번에 예. 민주당이 좀 불리하네. 예. 아, 그러면 난 투표를 안 갈래. 그러니까 퇴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은 아마 퇴장하는 분들이 좀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또 너무 앞서가는 여당 입장에서는 예. 여당도 퇴장하는 입장이 많다.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네요. 퇴장 투표가 많을 겁니다.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꼽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저기는 뭐 제일 낮아요, 승부가 지금? 기울었다. 내가 투표 안 해도 어차피 여당이 이길 거야. 그러니까 퇴장 투표가 많았다. 뭐 관심이 좀 덜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아마 퇴장 투표가 좀 있어서 결국에는 예측했던 것보다 아마 진영 간의 대립이 이렇게 심하고 예. 대선 연장전인데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율이 극소폭 오르는 데 그친 것은 결국에는 이번에 약자에 대한 동정보다는 강자에 대한 편승 투표가 좀 심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복수의 여론조사에 예. 좀 따라가는 그런 여당에 약간 유리한 그런 뭐 정치적 지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요, 지난주부터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론조사를 설사 하더라도 그걸 공개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잘 몰라요, 지금 어떤 흐름인지는. 자, 그래서 이런 투표를 보고 이제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해보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각 정당이 굉장히 바쁜 거죠. 이런 걸 분석하냐고요. 자, 윤경호 의원님. 이 투표율, 일단 예상을 하신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요. 저는 현격하게 낮게 나왔거든요. 아. 저는 사전 투표 굉장히 높을 걸로 보셨는데. 생각했습니다. 왜냐? 사전 투표라는 게 지금은 굉장히 편리함의 그렇죠. 상징이 됐어요. 사실상 이틀 사전 투표일 포함하면 사흘 정도 투표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본인의 주소지에 있는 투표소 아닌 곳에 그렇습니다. 전국 어디든지 가서 그렇습니다. 여행하면서 투표해서 우편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편하잖아요. 예. 그걸 반영하는 게 저기 도표에 있습니다만 대선과 총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치러진 대선과 총선의 사전 투표가 예. 그 전에 비해서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보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전 투표를 편리함의 예. 수단으로 유권자들이 받아들였느냐 그 변화를 읽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는 자료화면에 나옵니다만 지난 2018년에 비해서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이 얘기는 나중에 이번 6월 1일 본투표를 포함한 이번 8대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을 것을 미리 비춰주는 것 같다.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지방선거조차도 극한의 진영 대립, 유권자도 갈라져서 지금 대립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극을 서로 받아서 투표를 많이 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예. 지난번 2018년이 나옵니다만 60%갓 넘겼죠. 아마 훨씬 못 미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러 이유 우리 최경철 의원이 방금
분석을 잘 해준 거기에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불과 뭐 얼마 되지 않아서 예. 불과 이 투표로 따지면 3달도 안 돼서 그렇습니다. 치러지는 이런 게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예. 어필을 못했다. 그리고 피로감을 오히려 줬다. 식상함을 줬다. 예.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저는 이 낮은 사전 투표율이 예. 결국 지방선거 전체의 본투표율도 낮을 거를 미리 암시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라는 제도는 예. 앞으로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죠. 아마 사전 투표가 본 투표의 절반을 넘는 게 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아까 앵커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전형적으로 사전 투표에 나선 분들은 하루 정도만 공표 금지에 영향을 받아요. 예. 본 투표에 나선 분들은 일주일 동안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의 형평성의 차이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보완이 돼야 될 것이다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사의 아랫부분에 이 그래프 3개 좀 다시 한번 좀 이제 강조해 드리죠. 여기 보시면 일단 맨 앞에가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지방선거 보시면 4년 전에 같은 지방선거하고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지방선거 사상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옆에 다른 선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선, 총선 각각 있었잖아요. 대선은 최근에 올해 있었고 총선은 2020년에 있었고. 근데 그때 당시 보면은 직전에 같은 선거보다 사전투표율이 다 높아졌죠.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 역시 같은 흐름이라면 굉장히 높아지겠 거다 하고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이게. 이게 과연 무슨 의미를 갖는가? 아직은 모릅니다. 선거 다 끝나고 분석이 돼야 정확한 게 나오겠죠. 그러나 각 당이 지금 복잡한 셈법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이런 가운데요. 최대 격전지라고 꼽히는 곳이 하나 있죠. 바로 경기도입니다. 기사 있습니다. 자, 이준석 큰 인프라 투자 여당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힘 있는 여당 지지해 주세요. 이런 뜻이고요. 야당에서는요. 경기도에서 지면 끝입니다. 큰일 납니다. 살려주세요라는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야가 경기도에서 총력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여당 지도부는 안산에서 선대위 전장회의를 했고요. 김은혜 후보, 국민의힘 후보죠. 더 큰 약속 지킬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옆으로 갑니다. 민주당 얘기예요. 사전투표율이 경기도 아까 보셨죠? 전국 평균을 밑돌아요. 후보들 복잡한 겁니다.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자, 김동연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 개혁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지지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후보들의 호소전 들어보시죠. 그 엄중한 권력을 위임받았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을 위임받은 자, 저 김은혜는 이 권력을 다시 주민 한 분 한 분에게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게 국록을 먹는 자의 소임입니다. 저는 경기도지사가 돼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없는 경기도 청년들, 경기도민 여러분께 경기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와! 자, 김종국 전 행정관께는요. 지금 민주당 지면은 큰일 난다. 지면 다 끝난다. 이런 분위기입니까 지금?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지역 자체가 경기도지사 선거의 성패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만약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선에 이어서 만약에 승리를 할 경우 예. 나름대로 국민들이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게 여전히 가능성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측면들이 그렇죠. 분명히 있는 경기도만 거죠. 보면 대선 때 한 5%포인트 네. 격차로 앞섰거든요. 경기도에서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에 출마를 하게 되면서 거의 이제 경기도와 인천이란 두 지역 자체가 이 지방선거의 가장 중심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두 군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예.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이제 또 하나는 김동연 후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후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과는 다른 어떤 결을 가지고 있는 후보인 거죠. 예. 그러니까 흑수저 출신에다가 자수성가했었고 경제관료 출신의
상당히 좀 예를 들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예. 이 인물마저도 만약에 경기도 그러니까 5%를 이긴 그 경기도 지역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했을 경우는 예.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소위 국민 유권자들이 민주당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다고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있고요. 김동연 후보는 이른바 강성 민주당 지지층보다는 중도층에 호소할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네네, 겁니까? 그렇죠. 예, 인물론이 먹힐 수 있을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막판에 예를 들면 민주당으로 들어와서 예. 경기도 지사 후보로 나온 측면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이 지역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 또 8월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의미 있는 혁신을 어떤 나아갈 수 있는 예. 방법, 근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만약 그것마저 얻게 됐을 때 저희 8월 전당대회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경기도에서 측면에서는 패한다면. 예,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서 아마 모든 민주당의 당력을 두고 내겠죠. 경기지사 선거 승리, 그다음에 인천 개항을 소위 0.73%밖에 안 되는 것으로 석패했던 이재명 후보를 소위 복권시키자라고 하는 측면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선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만약에 달성된다면 제가 볼 땐 유권자들이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맞춰주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상당히 장기간 예. 어둠의 터널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경기서 지면 뭐가 끝난다는 건데 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끝장이 난다는 소리예요. 지금 진다면은. 자, 끝장이 난다는 건 누가 끝장이 난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끝장이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0.73%밖에 안 되는 석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많은 국민들이 솔직히 왜 나오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어요. 분명히. 예. 3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근데 거기서 만약에 패배했을 경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예. 어떻게 변동될 것인가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민주당의 중심적인 인물이 이재명 후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방향의 개혁을 갈 수 있을까, 혁신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또 다른 의문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생명력과 민주당의 혁신 과정이 두 가지 같이 연동되어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간절하게 민주당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경기도 선거에서 예. 승리하기를 바라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절박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금.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두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포공항입니다. 지금 지방선거 경쟁 막판인데 김포공항 얘기가 지난주 후반부터 아주 강하게 등장을 했어요. 이게 막판 이슈 아닌가? 이렇게 지금 언론들은 꼽고 있는데 기사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쏘아올린 김포공항 이전 지방선거 막판에 파장을 던졌다. 파장을 던졌다. 공약이에요, 공약. 후보의 공약. 근데 이게 단순한 공약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김포공항을 옮겨서 그러니까 인천공항하고 뭐 같이 합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계획이에요. 그런 구상을 밝혔는데 1,000만 평 신도시로 구성하겠습니다. 이게 공약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거. 이거 바로 생각이 들죠. 이건 정부가 협조 안 해주면 이건 정말 어려운 건데 현실성 논란이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요. 김포공항을 없앤다고요? 그러면은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김포공항 통해서 제주도 많이 가시는데 제주도 관광 이거 말살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비판을 합니다. 그러자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약간 당황한 분위기예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거 중앙당 공약 아닙니다. 이렇게 또 선을 일단 그읍니다. 그럼 이게 후보하고 중앙당하고 말이 다른 거예요. 기사 하나 더 보죠. 불쑥 꺼낸 김포공항 이정 내분 키운 이재명의 입. 이 기사는 좀 비판적으로 좀 제목을 달았군요. 지금 보면은 특히나 제주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출마한 후보 입장에서는 큰일 날 소리를 지금 하는 거다. 어쩌라고 저러는 거냐.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 아니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콩가루군요. 이렇게 또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요. 여야의 관련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소음과 이 저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김포공항을 이전해서 계양과 인천 발전 그리고 수도권 서부 발전을 완성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쉽지 않다고 포기하는 일, 하기 싫거나 부담이 돼서 회피하는 일을 해내는 것이 바로 정치이고 실력입니다. 우리 중앙당의 공약은 아니고 지금 그 지역에 출마하고 있는 후보들의 공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 이 후보들 간에 지역에 따라서 의견 차이가 좀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떤 이 지역에서 우리 당에 대한 이 지지를 해 주시는가를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오영훈 후보는 이런 공약이 전혀 상의되지 않은 그런 무리수라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라서 세네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표를 구하는 민주당이 하는 것이 바로 갈라치기이고 당이 콩가루가 되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 만평이 좀 하나 있어요. 소개해드리죠. 비행기를 탔네요. 여기 보면 송영길, 이재명 여기 지금 조종석에 탔는데 송영길이라고 써있는 이 인물이 뜰까? 물어보니까 뜰 거야. 뜬다. 그러면서 이 비행기의 이름은 선거행 김포공항 이전 비행기입니다. 다시 도전. 근데 여기 앞에 보면 이게 뭔가요? 망부석인가요? 약간 눈물을 흘린 듯한. 제주도를 좀 상징하고 있는 거군요. 이게 뜬다? 제주도가 약간 눈물이 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난 대선 때도 이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예의가 나왔고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다시 또 설명한 게 있었거든요. 두 가지 영상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도 충분히 20만 호 정도가 공급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대선 때 제가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강서, 김포, 인천 계양을 잇는 대규모 강남을 넘어서는 제2의 강남, 새로운 강서 시대를 열자 이런 공약을 명확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약간의 이견 때문에 못했는데 김포공항을 이전해야 합니다. 충분히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는 대선 때도 다 말은 했는데 이게 약간 이견 때문에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해야 된다. 뭐 이런 설명이고요, 지금. 천하람 변호사. 네. 일단 이 공약을 뭔가 승부수로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던졌어요. 일단 이게 과연 어떤 효과나 있을까, 통할까. 그리고 방금 전에 영상에서 확인해봤는데 윤호중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어떤 지역이 지지하는지를 보고 그 이후에 결정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럼 뭐 제주도에서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오면 김포공항 이전 안 하고 계양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 김포공항 이전하겠다는 소리입니까? 그럼 계양에서 지지율이 잘 안 나오면? 그럼 계양에서 지지율 잘 안 나오면은 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저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저 얘기가 이재명 후보의 발언보다도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간을 보고 각 지역을 갈라치게 하면서 어찌 보면 더 충성 경쟁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주도에서 돌하르방 눈물 나게 하기 싫으면은 우리를 더 지지해달라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상 유권자를 협박하는 거잖아요. 제주도에서 생각보다 지지 많이 안 나오면 우리 김포공항 뭐 옮겨버릴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저는 들리는데 이게 과연 공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일단 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선거 막판의 묘수는 대부분 악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3개월 전에 있었던 대선에서 검토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안 하셨던 거잖아요. 그때 뭐 설명에서 이견이 좀 있었다. 약간의 이견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게다가 그때 당시에 서울시 관련한 공약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은 강서의 큰 자산이다라고 얘기했어요. 3개월 전에는 큰 자산이라고 했다가 뭐 사정 변경이 특별히 있지도 않은데 3개월 후에는 꼭 이전해버려야 되는 부담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저는 이게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 굉장히 타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 굉장히 본인이 몰리고 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전국의 총괄선대위원장인데 전국 단위 선거, 제주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악재일 수 있거든요. 예컨대 저도 어제 여수공항에서 비행기 탔습니다마는
지역공항 가뜩이나 지금도 어려운데 김포공항 옮겨버리면 지역공항이 있는 모든 지역이 다 부담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절박함의 상징이다. 두 번째로 예. 생각보다 이재명 후보가 큰 인물이 아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아,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읽으셨어요? 이재명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이자 직전 대선 후보였는데 아. 내가 김포공항 옮기겠다라고 했는데 제주도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다라고. 그럼 강하게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죠.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그냥 지역에 후보의 공약이 중앙당 공약 아닙니다. 중앙당 공약이 예. 아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개항해서 여당 후보의 힘 있는 여당에 맞서서 내세우는 예. 게 큰 인물론이거든요. 나는 야당이지만 큰 인물이니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지금 이런 거 보면 글쎄요. 야당에서도 과연 이재명 후보를 큰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개항에 힘을 몰아줄 준비가 돼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이번에 개항에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변호사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신데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아주 매섭게 질타를 해주셨어요. 자, 민주당 소속이신 김종욱 전 행정관이 이제 뭔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주에서 출마한 후보분들 뭐 여러 분 계시는데 일단 제주 선거에 충격을 줄 거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발을 예상을 못했을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선택의 공약을 왜 이런 공약을 발표하는 거를 왜 한 걸까? 그리고 이게 지금 선거에 통할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저는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가 갈라치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본인들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에 오히려 갈라치기로 따지면요 국민의힘이 20대 남녀를 갈라치기 했기 때문에 모든 거에다가 다 갈라치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일단 공약이라고 얘기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공약에서 유권자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 공약은 추진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선택하시면 추진하는 거죠. 저는 그런 원칙적인 문제로 이 문제 접근해야지 계속 정치화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윤호중 위원장이 말한 거는 그런 네.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뿐이다. 저는 이제 문제는 좀 늦었다고 생각해요. 늦었다. 예. 그러니까 공약 발표 자체가 늦었다라고 늦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공약이라면 좀 사전에 공약화 시켜서 저희 사회적 토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개발 이슈라고 하는 것들 관련해서는 상당한 토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입지들을 갖다 변경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주민의 삶의 문제 상당히 연동돼 있어서 예. 사회적 토론들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측면에서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민주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공약을 통해서 저희 검찰개혁법 추진할 게 아니라 저는 공약을 통해서 일꾼론을 얘기했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검찰 관련 법안 처리할 때 그 시점에 이런 걸 좀 꺼내서 크게 이슈로 해서 뭔가 토론이라도 했어야 된다. 선거 전선 자체를 일꾼론으로 갔어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설명을 제가 드리자면 이제 민주당이 대선 당시에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남공항과 예. 인천공항을 김포공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을 유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에서 결론이 안 난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결론이 안 난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결론이 안 났는데 이재명이 이제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결단을 한 거겠죠. 소위 이제 김포공항부터 시작돼 있는 서울 강서권, 그다음에 경기권, 그다음에 인천 계양까지 연결되는 일단 이 지역에 지금까지 김포공항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본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규제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예. 이 규제를 푸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강서 지역 자체가 새로운 라인의 개발 라인을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하신 거기서 연동돼서 나타나게 되는 저희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과 제주도 관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입지 자체가 소위 편하지 않은 상황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뭐 인천공항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교통망을 좀 잘 만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하철로 제가 알기로는 한 38분 정도 더 가더라고요. 김포공항에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이것을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랑 또 하나는 이제 원주, 청주 같은 공항에 가는데 그럼 왜 우리가 원주랑 청주까지 가야 돼? 또 이런 또 고민이 다른 분명히 공항을 또 이용하게 된다는 네네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부터 생각할 땐 또 그렇게 했을 때는 또 다른 효과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원주공항과 청주공항이 활성화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토론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런 토론이 충분히 있었나요? 근데 이제 문제가 늦었다. 늦었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와 그다음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송영길 후보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계속 비판이 나와요. 그냥 펴먹기 위한 거 아니냐. 근데 펴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예를 들면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필요가 있고요. 전 선거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김포공항부터 시작되는 서부벨트 라인과 관련된 예. 개발 문제는 토론이 필요해요. 계속 예를 들면 이렇게 김포공항 때문에 예. 규제의 어떤 그 그늘 아래 있게 할 수는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누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득을 보건 상관없이 예. 토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천하람 변호사, 김정욱 전 행정관 두 분 말씀 중에 일단 뭔가 급하다 지금 뭔가 상황이 뭐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나오는데 시기상으로 좀 늦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석까지 좀 곁들여 줬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어가 보죠. 계양을까지 지원 나간 안철수. 지금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하시는 분인데 그럼 이 뜻은 뭐예요? 좀 여유가 있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그러면은. 계양을에서 못 떠나는 이재명. 최근에 주말 동안 보면은요. 잠깐 김포 쪽에 가서 잠깐 유세한 것 빼고는 계속 계양을에서 지금 유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여기 보겠습니다. 안철수 도망친 주민 찾으러 왔다. 이거는 굉장히 뭔가 비꼬는 비판이죠. 이재명 주말 내내 본인 선거에 집중했다. 뭐 주말 동안 잠깐 김포에 가서 뭔가 또 호소 뭐 하고 했지만 대부분 시간은 계양을에서 보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요 얘기 최영철 편집위원 윤경호에게 의견 잠깐 좀 여쭐게요. 지금 계양을 물론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서 아직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어떤 분위기인 건지. 그렇지만 그 금지 기간 전까지 나왔던 여론조사 보면 박빙으로 갔거든요. 이걸 보고 언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고전이라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예상치 못한 고전입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최영철 편집위원. 이재명 후보가 지금 뒤늦게 좀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형국이 아닐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강세 지역인 계양을에 나가면 될 줄 알았겠죠. 근데 이게 이재명 후보가 오판을 한 것이 예. 자신이 아주 초박빙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졌지만 예. 지금 지고 나서부터 국면은 윤석열의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치 구조가 예. 허니문 국면으로 간다는 거죠. 일단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대통령, 정부, 여당 그리고 국민들은 대통령을 좀 알고 싶어. 대통령하고 조금 한번 봐볼까? 저 사람 어떤 사람이지? 그래서 전망적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대통령 뭐 한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저 사람 뭐 회고를 해서 저 사람 잘했는지 못했는지 책임성을 따질 거 뭐 있어. 저 사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일단 지켜봐야지 이런 그렇습니다. 분위기라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 지방선거는 대선 직후에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예. 허니문 선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1월 선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조건 여당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좀 이재명 후보가 내가 거의 저 사람하고 맞붙었는데 내가 센데 내가 0.73%포인트 석패인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는 선거 국면이었고 이제는 선거 국면에서 대선 국면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구조의 의미를 너무 간과했다. 그리고 계양을이라는 지역도 잘못 골랐다. 사실 이게 다른 동네에서 우리 동네 오면은 좀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 솔직히 좀 있거든요. 아무리 거물이라도 아니 저 사람 우리 동네에서 대해서 공부하고 온 거야. 공부를 안 했고 그리고 명분도 없다는 그런 비판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비판이 계속 쏟아지니까 이게 기정사실화되는 겁니다. 내가 명분을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되면서 첫 단추를 잘못 깨다 보니 예. 무리한 공약이 자꾸 나오는 것이죠. 사실 김포공항 이전 공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공약인데 예. 저것을 저렇게 불쑥 던진다는 것은 조금 이재명 후보답지 않은 그러니까 대답을 하기 어려운 남이 비판했을 때 그러한 지경이 있는데 사실 뭐 일본만 해도 도쿄에 나리타 공항 만들었는데 예. 그 하네다 공항을 없앤다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예. 근데 하네다가 도심 가까이 있으니까 하네다도 괜찮네. 계속 살려놓는 것이 훨씬 도쿄를 위해서 괜찮은 거구나. 예. 그래서 하네다를 계속 살려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네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공항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포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공항 저 없애도 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김포공항 도심에 가깝기 때문에 김포공항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거 못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그러한 맥락도 모르고 저렇게 불쑥 던져버리면 예. 더욱더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가 기본적으로 계양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결국에 첫 단추를 계양을이라는 자신과 연고가 없는 곳에 가서 대표성의 위기마저 겪으면서까지 저렇게 한 무리수가 있었다. 저는 구조나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판단 모두가 이게 중첩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흐르면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호 의원님, 김포공항 이전 공약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최근의 상황 어떻게 좀 읽고 계십니까? 김포공항 이전 같은 걸 국회의원 지역구 출마자가 던졌는데 이런 온 언론이 관심을 나왔죠. 갖고 보는 거, 그다음에 여야 모두가 다 반응을 보인 건 예. 이재명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렇겠죠. 이재명이 대선에 아니면 등판했던 후보. 이재명이 아니면 저런 얘기를 불쑥 던졌을 때 얼마나 오히려 더 우스운꼴이 됐을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라는 거물 정치인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건데 이제 그게 역설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해서 앞서는지 또는 불리한지 이건 제가 보기엔 지금 그걸 평가하는 건 의미 없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지금은 모든 건 결과가 그냥 말해주는 네, 거예요. 몰라요. 이제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지금. 경기 도지사 선거에서 지면 예. 뭐 모든 게 끝장이라고 예. 얘기했죠. 앵커가 누구에게 끝장입니까라고 다시 되물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재명 후보는 개항을 해서 지고 경기 승부 이 예. 두 가지가 지난번 대선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퇴장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정치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한번 평가를 한 건데 예. 그걸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했잖아요. 그걸 이번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벼랑 끝으로 스스로 간 셈이 됐다.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셈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지거나 아니면 개항을 해서 지면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로 나왔던 정치인은 이제 국민 누가 그 사람을 다시 쳐다보겠어요? 그런 점에서 개항을 뭐 떠나느냐 못 떠나느냐 뭐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건 지금은 이미 화살이 떠나버린 그렇죠. 거다. 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승리하면 화려하게 예. 본인의 정치 생명이 뭐 연장이라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는 거고 지면 이제 깨끗이 유권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영어로 얘기해서 all or nothing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게 바로 저런 기사로 표현이 되는 거 아닐까.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여론조사의 기법상 뭐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맞다 틀리다 예. 이런 얘기는 아무 전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굉장히 뭔가 큰 변곡점이 되는 이 상황, 정치적으로 의미를 갖는 상황이 지금 지방선거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은 방향으로 뭔가 갈라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꽤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인용을 했어요. 들이받을 생각. 들이받다. 이거 뭔가 굉장히 어떤 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들이받는다 이 뜻인가요, 지금 이게? 자, 기사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소식이 주말 동안에 꽤 많이 나왔죠? 방송에서도나 이런 언론은 기사로 많이 보였을 텐데 연이틀 대통령실을 찾은 김건희 여사 조용한 내조 대신 보폭을 넓히나. 그러니까 27일, 28일 연속해서 뭔가 사진이 공개가 됐거든요. 여기 보면 반려견과 용산청사 첫 나들이 했는데 그 사진도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집무실에서 반려견을 앉으면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앞서서는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용산청사에 가서 앉아있는 모습. 이렇게 사진들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사진이 공개되는 행보가 꽤 있다는 거죠. 자, 그럼요. 관련 사진들이 좀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진 일단 2장이 준비가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사전 투표 후 이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이게 또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같은 장소예요. 이번에는 반려견과 함께 조금 더 가벼운 옷차림으로 이렇게 모습이 있었습니다. 앞선 기사 좀 다시 불러올까요? 여기 보면 같은 사진 있죠? 여기 아랫부분을 좀 봐주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8일 용산의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반려견과 함께 앉아있다. 그런데요, 이 사진 공개 출처입니다. 페이스북 건희사랑 캡처. 팬클럽입니다. 팬클럽에서 이 사진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 집무실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람. 팬들이 가서 찍지는 않았겠죠. 그 누군가 찍고 팬클럽에 전달이 됐다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교 의원님. 팬클럽의 사진이 공개됐다는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뭐 주말 동안에 뭐 행보 공개인데 팬클럽 활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통령의 모습까지 같이 있는 사진이 공개됐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바로 가장 큰 문제다. 지금 앵커가 한 얘기에 모든 문제가 다 함축이 돼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모습이 있는 그것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찍힌 사진이 청와대 아니죠.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아니라 이 배우자의 팬클럽, 팬클럽입니다. 를 통해서 공개가 됐다. 이건 일반 유권자들이 생각하면 그럼 무슨 연예인의 팬카페, 연예인의 무슨 팬클럽 사진과 비슷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가 가져야 되는, 짊어져야 되는 무게와 부담이 이렇게 자유로운 모습을 자유롭게 올리도록 허용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런 사진이 공개된 어떤 생각이 있을 텐데 그거는 대통령의 어떤 일상생활 모습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아마 그런 걸 이제 외부에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게 대통령의 일상적인 모습에 초점을 뒀는지 아니면 대통령 배우자의 신비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로 저게 공개가 됐는지 저는 그게 명확해야 된다. 대통령의 모습이 저렇게 속속들이 공개가 되다 보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중요한 국가의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대통령이 저런 모습이 그 시간에는 저런 한가로운 점점점 만약에 또는 표정 아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예기치 않게 나중에 노출이 되는 상황까지 생긴다. 또 하나는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 상황을 주로 많이 활용하죠. 아마 일주일 전에는 무슨 백화점에 대통령이 같이 방문했던 어떤 이런 것도 구두 이런 걸 사기 위해서 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얘기하거든요. 대통령은 24시간 일을 해야 맞는 자리 아니야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는데 대통령이 쉬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건너뜁니까? 봐줍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대통령이 저녁에 쉬고 술이라도 한잔 할 수 있는 밤늦은 시간에는 북한이 그거 건너뛰고 피해 줍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주는 부담, 그게 바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갖는 무게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배우자도 똑같다. 오히려 윤 대통령이 공약 선거 캠페인 때 했던 얘기처럼 제2부속실 폐지하겠다. 왜? 제2부속실이 갖는 불필요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과도한 띄우기, 노출 이런 것 때문이었다면 오히려 지금은 불필요하게 정말 노출되는 거를 오히려 막는 게 더 맞다. 더군다나 그게 노출되는 경로가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서 절제되고 뭔가 가지치기가 된 게 아니라 영부인의 배우자의 팬카페를 통해서 이게 노출이 되는 이런 거는 앞으로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철 편집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 대통령 스타일이 조금 과거의 대통령과 다른 스타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게 나옵니다. 대통령께서는 낮은 경호 그리고 국민과의 직접 소통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를 나온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용산으로 와서 이렇게 내가 온갖 욕을 들어먹으면서까지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것 자체가 소통 행보를 늘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대통령이 대구의 세계가스총회 개막식 참석하러 갔는데 일정을 보면 가스총회 개막식 참석 후 바로 대통령실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점심도 기차 안에서 먹는 것으로. 그렇지만 대통령이 대구 왔는데 내가 따로국밥 한 그릇 먹으러 가야 되겠어. 그것도 골목길을 걸어서 가야 되겠어. 그래서 골목길 보면서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그 경호실에서 만류를 했죠. 이거 개방된 공간이어서 큰일 납니다. 경무상으로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괜찮아. 이거 소통하면서
가야 되는 게 대통령이야. 아.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골목길을 뭐 몇백 미터를 걸어서 국밥집까지 갔답니다. 예. 그리고 국밥집에서도 다른 손님들하고 같이 먹었고 사실 그러한 그 소통의 방식을 좀 더 개방적으로 과감하게 하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여사도 조금 저런 사진을 좀 개방적으로 유포하면서까지 그렇게 한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생각이 그러니까 가족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 같고요. 저 사진 자체가 대통령실에는 누구나 핸드폰도 사진을 못 찍게 하고 그렇죠. 안 하기 됩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찍은 것이고 보안에 모두 점검을 받아서 이 사진은 유포해도 되겠다는 것을 승인을 받고 근데 공개된 거는 팬클럽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을 유포해도 괜찮다고 아. 대통령실에 승인을 받았겠죠. 김건희 여사가.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아마 보안 점검을 얻었을 터이니 아마 규정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어쨌든 대통령의 생각이 좀 더 개방적으로 가보자. 국민들한테 우리 사진도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직접 국민들과 만나는 시간도 늘리고 이런 뭐 성향을 갖고 있고 특히 대통령께서 출근할 때마다 지금 기자들하고 그렇습니다. 질의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매일 질문을 뭐 한두 개씩 그렇습니다. 받죠, 지금. 그것도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임기 초반이라서 저는 조금 인정해주고 싶은 부분. 그럼 앞으로 이런 비슷한 종류의 사진이 더 나올 걸로 좀 보세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저게 그 경호실이나 저런 집기나 이런 것도 노출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안 되는 노출이 됐죠, 이런 지금. 보안 점검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전에 뭐 체크 포인트를 갖고 하기 때문에 걱정할 부분은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사진 오늘 많으신 분들이 이 사진 좀 싣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사진. 그리고 기사도 좀 있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사저합 시위 보수단체 고소를 검토한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 얘기가 났었죠. 면일 뭔가 앞에서 집회를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마이크 소리 무슨 음악 소리 들으면서 집회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명예훼손 모욕 혐의 고소장 준비. 지금 7개, 8개 단체가 번갈아 집회해서 주민들이 고통스럽다 뭐 이런 반응이 계속 있다는 거고요.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어떤 본인의 글을 좀 올렸어요. 입으로 총질 시위 비판했다는 건데 옆에 글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인의 SNS상에 이제 이 사저 앞에 이제 시위와 관련해서 여기를 좀 이 부모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는데 하면서 나온 반응이에요. 시위대를 들이받을 생각을 하고 왔다. 나설 명분 있는 사람이 자식 외에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랬다. 그런데 구치소라도 함께 들어가면 그 사이라도 조용하겠지라는 심정으로 내려왔는데 현실은 참담과 무력, 수적 열세, 집안에 갇힌 생쥐꼴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글은 삭제된 상태라고 또 그래요. 근데 언론에 이미 노출이 좀 됐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전 투표를 하고 나서 좀 질문을 받고 한 얘기가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예, 대통령이 그 시위하는 집 앞에서 시위하는 가운데 시위 앞에 하고 있는 거. 예, 뭐 불편합니다. 예, 맞습니다. 문 전 대통령 저 정도 반응인데 딸은 굉장히 좀 강하게 어떤 입장을 좀 냈죠. 천하람 변호사. 네. 이게 집시법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제 사전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집회에서 뭐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않거나 특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문제되는 게 아마 소음 기준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소음 기준을 지키는 한에서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법적인 적법합니다.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원래 집회나 시위는 어느 정도의 불편을 당연히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그 해당 소음 기준을 어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집회나 시위가 불법하다라고 할 지금까지는 그 근거는 소음 기준을 맞추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뭐 따님 같은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아무리 집회 시위가 좀 적법하다 하더라도 집회 시위에서 하는 발언의 내용이 너무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욕설을 해서 모욕에 이르렀다거나라고 하는 것까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고소장을 준비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문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예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한번 뭐 할 수야 있으실 텐데 다만 저는 이제 법률가의 입장에서 좀 재미있는 판례가 나올 것 같은 것이 공인에 대해서 특히 현직 공직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잘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어떤가? 이런 사례는 없죠, 지금. 네, 지금까지는 잘 없었던 것 같은데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과거 후보 시절이나 뭐 대통령 때도 본인에 대한 뭐 쓴소리 뭐 이런 거 잘
뭐 듣겠다. 대통령이 돼도 참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셨는데 문자 폭탄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받았었죠. 네, 또 뭐 양념이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직 대통령인 상황에서 국민들의 이런 여러 가지 쓴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 어떻게 나올지 좀 흥미로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고소장이 준비되면 이게 법적 다툼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지죠. 김종욱 전 행정관은 이 상황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저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된 집회 시위에 대한 부분이나 법률이 보장한 부분들은 지켜져야 한다. 저런 사례 때문에 그런 것들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그 내용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금 우리 정치가 거의 예를 들면 토론의 정치가 아니라 전쟁의 정치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적이고 그러니까 적과의 어떤 대결을 통해서 이겨야만 된다는 생각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토요일마다 광화문을 지날 경우가 있거든요. 광화문을 지나면 거기 이제 보수 그다음에 기독교 이런 집단들이 집회 시위를 하는데 1분 걸어가는 동안에도 귀가 너무 아플 정도인 거고 듣기 민망할 정도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정당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양 정당 같은 경우 계속 예를 들면 좀 전쟁의 정치를 부추기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배제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방식의 정체성 정치 부분과 관련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반지성의 정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이 유튜브들도 마찬가지인데 자율적으로 철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니 제가 볼 때 돈벌이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유튜버들 같은 경우가. 유튜버로 이걸 생중계하니까.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격 또는 그 전 대통령 주변에 산다라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보고 그걸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방식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에서 용인한다면 근데 문제가 많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방법들은 법률적인 어떤 고소고발 문제가 아니고요. 유튜버들 정당 같은 경우도 제기해서 좀 자진적으로 자진 철수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또 문대 씨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저도 화나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내려갔더니 막 아버지에 대해서 막 욕을 하게 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SNS를 통해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런 얘기들 자체가 오히려 더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잠깐 제가 볼 때는 자중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뭐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측면 중에 하나예요 지금. 뭐 이런 얘기는 가끔씩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 쓴 글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또 기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선거 이틀 전 현금 지급. 아직은 지급이 안 됐어요. 이틀 전이면 오늘인데 추경 얘기 같군요. 기사 보겠습니다. 여야 선거 이틀 전에 현금 살포 특고 택시기사에 100만 원 더 쏜다. 그러니까 추경에서 나왔던 코로나 손실 보상, 손실 보전 뭐 이런 얘기예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실 보전금도 있고요. 손실 보상도 있어요. 보전금은요, 그냥 전체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이렇게 그 피해 규모에 따라 주는 거고요. 손실 보상이라는 건요, 이분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방역법을 준수한 거잖아요. 정부 정책에 협조했어요. 근데 협조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각각 나눠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틀 전 성금 살포란 대상은 특히 손실 보전금이에요. 어젯밤에 여야가 법을 통과시켰는데 빠르면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 빨리 해서 시행 바로 한 다음에 오후에 이 손실보전금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좀 더 보죠. 아래에 있습니다. 30일 오후부터 빠르면 손실보상 입금될 수 있어. 현찰이 입금되는 겁니다. 지금. 매출액 기준도 완화했어요. 다 모든 걸 좀 완화해서 많이 주자는 걸로 갔죠. 근데 문제는 이거 선거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되네요. 라는 겁니다. 지금요. 내용은. 다음 보겠습니다. 좀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근데요, 여야가 지금 중요한 두 가지를 매듭을 못 진 상태에서 이거를 통과시켰어요. 뭐냐면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가 그동안 있었어요. 작년에 이 법이 정했거든요. 손실보상법. 근데 그 이전에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본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소득 역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 매출액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으로 피해를 보신 분 안 보시는데 아주 작은 차이로 피해가 아닌 게 발생하거나 발생 안 하고 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상을 받으신 분이 오히려 더 소득이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논의 과정에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최영철 편집이요. 이게 너무 서둘렀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뭐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사실 선거용에 가깝습니다, 이번에. 서두를 수밖에 없었고 이게 6월 1일 지방선거에 맞춰서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빨리 해야 된다는 그 시간에 쫓겼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뭐 추후에 또 여야 간 또 협상을 해서 하겠죠. 근데 뭐 선거가 끝난 뒤에는 얼마만큼 액수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예. 여야 정치권이 그렇죠. 그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맞는데 예. 너무 시간에 쫓기고 있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두 가지 이슈는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그냥 갔어요. 그리고 기재부 자체가 사실 이번에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했다고 뒤늦게 좀 얘기를 한 측면이 있었는데 예. 과거에는 사실 뭐 기재부가 항상 돈 없다고 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초과 세수가 굉장히 많이 고칠 거라고 그렇습니다. 예상을 해요. 재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참 우리 행정도 좀 과학적 행정하고 거리가 먼 것인지 아니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관료들의 좀 엎드리는 식의 그러한 것이 있어서인지 굉장히 이번 추경을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원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부터 예. 국민들은 자세히 알 도리가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기준을 마련하는지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그리고 관료들이 충분하게 협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고 매출의 기준이 뭐 30억으로 원래 얘기했다 갑자기 50억으로 확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고무줄이 심한 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국면이 끝났으니 이 재정 집행을 할 때는 조금 과학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거 돈 있다고 해서 마구 준다면 다른 뭐 국방 예산도 지금 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과연 그 감액해도 되는 것인지 이러한 사회적 합의도 부족한 것인데 조금 앞으로는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입니다. 여야가 합의를 한 이후에 각각 뭔가 설명을 좀 했어요. 그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대통령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양보를 많이 해주고 이거를 처리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대폭 수용을 했습니다. 정부 여당안이 아쉽고 미흡하지만 우리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야는 그거군요.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 저희가 했어요. 저희가요.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이틀 뒤는 선거날이고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추가 지출 2조 6천억 원. 그렇습니다. 논의가 좀 늘어났어요. 추경이. 근데 나라비 갚을 돈 빼서 충당한 겁니다. 원래는 이 돈이 있으면 빚진 걸 좀 조금씩 갚거든요. 근데 그걸 좀 덜 갚고 여기에 쓰자는 거예요. 국제 상한에 1조 5천억 줄이고 공공기관 수입 활용에 재원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윤경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면 그중에 지방재정교부금이라고 지방교부세라는 거 지방에 일정 부분을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빚을 냈던 거를 갚아야 되는 의무 지출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이번에는 갚아야 될 돈을 오히려 줄여버리고 덜 갚자. 오히려 보상이나 보전에 더 쓰자 이건데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에 추경을 문재인 정부 때 2020년에 4번, 2021년에 2번, 그리고 2022년 들어와서 지금 2번째잖아요.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에서는 첫 번째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최경철 의원이 설명을 아주 잘 해줬습니다. 그중에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초과 세수라는 건 아직 세금이 거치지 않은 상태잖아요. 거칠 거를 예상하는 거칠 거잖아요. 걸 예상하고 이렇게 편성을 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오늘부터 당장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돈으로 하죠? 아직 돈이 거치지 않았는데. 거칠 돈으로. 거칠 돈으로? 돈은 어디 있어요? 돈이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한국은행에 돈을 찍게 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정부가 돈을 차입해서 씁니다. 미리 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가, 인플레 심각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한국은행이 그 상황에 금리를 오히려 올렸잖아요. 2달 연속 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안 좋지만 지금 추경을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 건
그런 거시경제 정책에서 엇박자 이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무작정 지출을 늘리는 거는 정말 불효불급 이외에는 자제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야가 이런 거 생각을 했느냐? 뭐 이런 질문이군요.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